우주의 원리를 파악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바깥으로 바라보는 존재가 되겠죠. 네. 이런 거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우주에 속한 인간으로서 이제 시작해보자라고 한 것이 바로 양자 우주론의 네.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정말 모르겠다. 이거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스티븐 호킹 박사의 주장은 어디까지나 인류를 주인공으로 바라보고 싶었던 거예요. 아, 이 우주는 너무나도 거대하고 광활해서 우리는 점이나 다름없어.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한껏 축소시켜서 생각하고 그래, 나 따위 뭐 죽어봤자 아무도 모르겠지. 맞아. 이렇게 우리가 상념에 빠지기 일쑤인데 오히려 지금 오늘 말씀하신 스티븐 호킹의 양자 우주론은 인간이 내가 그렇게 바라봤기 때문에 지금의 우주가 있는 것이야. 우리가 바라봐서 우주를 결정했어. 지금의 이 모습 우리가 만든 거야라는 어떤 관점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인류 인간뽕? 아니. 코페르니쿠스는 지구를 비롯한 태양계를 다른 별에서 내려다보는 상상을 하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나갔다. 그의 관측 데이터는 부정확했지만 우주와 지구에 대한 사고방식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물리학과 천문학에서 관찰자가 탐구 대상을 전지적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위치를 아르키메데스 점이라고 하는데 이 개념을 최초로 도입한 사람이 바로 코페르니쿠스였다. 현대 과학혁명 이후 물리학은 우주에 대한 전지적 시점을 채택하며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냈다. 하지만 우리는 바깥 세상에서 우주를 내려다보는 천사가 아니라 우주의 일부다. 지구에 속박된 인간이 어떻게 우주를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단 말인가. 이제 신노름을 그만둘 때가 되었다. 이것으로 호킹의 양자우주론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다. 모두에게 과학이 필요한 시간 과장창. 오늘은 호킹의 시선으로 풀어보는 우주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낭독해드린 그 구절은 스티븐 호킹이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우주의 기원에 대해 함께 연구해왔던 물리학자 토마스 헤르토그에 져서 시간의 기원에 나오는 그 부분이었어요. 네. 제가 낭독을 해드린 거고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이제 신노름을 그만둘 때가 되었다. 요 부분. 네. 호킹의 연구에 뭔가 변화가 좀 생겼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맞습니다. 호킹의 가장 베스트셀러라고 하면 네. 사실 시간의 역사가 있죠. 그런데 과학자들에게도 굉장히 커다란 반향을 일으킨 그 책이 나 잘못됐었어 라고 다시 한번 뒤집어 엎어서 연구를 해보자.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거는 자존심 때문에라도 그렇고 좀 짜쳐서라도 저 같으면 안 할 텐데. 맞습니다. 역시 다르다. 대단한 분이기 때문에 또 가능한 거였을 수도. 맞습니다. 책 전반에 나옵니다만 스티븐 호킹 하면 우리가 어떤 느낌이 좀 있어요? 그냥 천재. 천재. 또한 이게 좀 우울할까요? 밝을까요? 뭔가 그냥 우울한 것에 가깝다고 느끼지 않나요? 그렇죠. 좀 약간 이제 진지하고 근데 실제로 굉장히 유쾌하고 성격이 또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또 아니 뭐 만나봤어?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나와 있고 농담도 많이 던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열려있는 사고를 할 수 있는 분인 거예요. 그쵸. 사실은 그게 아니면 아무리 천재라도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저서와 이론과 이런 것들을 내면서 계속해서 존경받기 쉽지 않죠. 맞습니다. 거기다가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대과학자잖아요. 이런 분들은 또 진리 탐구에 열정이 있기 때문에 토론은 또 안 하지 않습니다. 좀 정리하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디까지 나왔느냐, 우리 우주가 왜 이런 형태가 되었는가를 이야기할 때 스티븐 호킹은 두 가지를 다 싫어하는 겁니다. 첫 번째, 신은 역시 있어 라고 하는 거를 스티븐 호킹은 당연히 비난합니다. 야 이거 인간의 환상이야. 코페르니쿠스 이전에 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고 역시 인간이 태어난 걸 보니까 그 창조자가 있는가 보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비난을 했어요. 네. 두 번째, 그런데 아니 다중우주론 봐봐. 우주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으니까 우리 인류가 있는 우주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도 이상할 게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맞죠. 얻어 걸린 것뿐이야 라고 하는 것도 비난합니다. 야 그렇게 하면 우리의 과학에 굉장히 중요한 예측 능력을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냥 단순히 운이 좋았다로 치부하고 끝낼 거면은. 그렇죠. 그리고 우리 우주가 그 여러 가지 우주 중에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럼 더 이상 무슨 연구를 할 수가 있고. 말만 그런 거 아니야. 이 무슨 의미가 있어. 우리가 과학자로서. 맞습니다. 자존심도 없냐?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또 이상하고 말도 안 된다. 증거 없는 걸 그렇게 받아들여서 너무 편리하게 해결했다고 묻어버리지 말자. 그래서 이제 생각했었던 것이 본인도 생각했었던 그 지금까지 연구를 뒤집어 엎으면서 이제 우리가 우주 바깥에서 내려다본 천사가 아니고 낭독해 주신 것처럼 우주의 일부 아니냐. 겸손하게 생각하자. 다중우주론에 의하면요. 바깥에서 본 겁니다. 그렇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바깥에서 보면 그렇게 있을 수 있다라는 수학적인 관점에서 설명이지만 볼 수가 없거든요. 일단 증거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깥에서 본다면 우주가 많을 거 아니냐라고 하는 해석이 이제 그만두고 인정하자.
우리는 우주 안에 있어. 그러니까 아까 그 부분 신노름을 그만할 때가 됐다. 이 신노름이라는 게 네.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컴퓨터나 이런 게임 같은 데서 보면은 이제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맞습니다. 하죠. 네. 우리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듯이 이게 우주를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말이지 이게 다중우주인데 우주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볼 게 아니라 맞죠. 내가 그 속에 속해 있는 그냥 먼지 같은 인간 1일 뿐인데 네, 맞습니다. 무슨 내가 신이 된 것처럼 그걸 전지적으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냐.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인 시각으로 우주를 바라보고 있는 거니까 이론적으로 가능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잘못됐다. 이론이 불가능하다라기보다는 처음부터 시점이 잘못됐다. 연구의 시점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우리가 신놀이 그만하고 여기서 말하는 신이라고 하는 거니까 말하자면 창조신이 아닌 우주의 원리를 파악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바깥으로 바라보는 존재가 되겠죠. 네. 이런 거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우주에 속한 인간으로서 이제 시작해보자라고 한 것이 바로 지금 낭독해 주신 바로 그 양자 우주론의 네.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양자 우주론. 네. 아까 전에 이제 저희가 오프닝에서 네. 슈레딩거의 고양이 뭐 이야기도 하고 양자역학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네. 양자 우주론을 이야기하는데 이 양자역학, 슈레딩거 고양이 왜 이야기를 했을까? 어떤 연관이 있을까?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일단 양자론에서 가장 중요한 해석 중에 하나가 이제 중첩 그렇죠. 거예요. 그놈의 중첩. 중첩.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 그쵸. 중첩이 돼 있다는 게. 왜 이해가 안 가느냐? 말은 어렵지 않은데 상상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거죠. 무슨 살아있는 고양이 상태랑 죽어있는 상태랑 중첩이 돼 있다. 뭔 소리야 대체. 한국인들은 특히 그런 거 좋아합니다. 기명이고 아니면 아닌 거지. 맞아요. 뭐 말이 많아. 하나만 해 하나만. 그래서 그거를 좀 간단하게 다시 설명 한번 드리자면 예를 들면 반감기가 10분인 원자가 있다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10분이 지났어요. 그럼 이 원자는 어떤 상태일 거냐 라고 한다면 상식적인 대답은 뭐냐면 분열을 했거나 네. 안 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확률은 뭐 반반이겠다. 네. 이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까봐야 아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둘 중에 하나로 결정은 되었는데 우리가 아직 관측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다의 견해가 바로 아인슈타인의 견해예요. 그렇죠. 어떤 법칙으로 움직이겠지만 랜덤하게 나오는 것처럼 확률적으로 나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건 우리가 모르는 뭔가 숨은 변수가 있는데 아직 인류가 못 알아낸 거 혹은 좀 더 나가자면 영원히 알아내지 못하는 무언가일 수도 있겠어. 하지만 어쨌든 결정이 된 건 된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인슈타인의 견해인 거고. 그러니까 고양이가 상자 안에서 죽어있건 살아있건 어쨌든 얘는 지금 둘 중에 하나 결정이 됐어. 결정이 된 거죠. 지금 그렇죠? 살아있는 거로 결정이 됐는데 네. 우리가 나중에 보자. 지금 보지 말자. 다음에 보자. 일주일 뒤에 보자. 그때 이제 일주일 뒤에 봤다. 그럼 이제 살아있는 거 그때 우리가 보는 거지. 사실은 살아있는 건 그 전부터 계속 결정되어 있었다.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그런 겁니다. 이제 그래서 양자역학을 반대했던 그 이론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예. 오히려 그쪽이 더 이해가 가죠. 사실은. 사실 우리 직관에 정말 그게 맞아요. 근데 양자론에 의하면 뭐냐면 중첩이란 건 뭐냐면 말은 쉬워요. 분열하는 원자와 분열하지 않은 원자가 확률이 50%라고는 어떤 거냐면 반반씩 겹쳐져 있어 중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놈의 중첩이 대체 뭐냐 이 말이야. 그럼 좀 더 이거를 확장해 보면 네. 슈레딩거의 고양이 생각해 보냐면 그 사고 실험이 이겁니다. 만약에 이 원자가 분열해서 중성자가 하나가 탁 튀어나왔어요. 그럼 그걸 디텍트하는 순간 네. 독약이 탁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가 죽어요. 네. 그 말은 고양이의 생사는 어디에 연결이 되어 있느냐. 이 원자가 분열됐는가 안 됐는가에 결정이 되겠죠. 그쵸. 근데 원자가 분열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중첩돼 있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중첩돼서 분열한 원자와 분열되지 않은 원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결정됐는데 모르는 게 아니고 예. 그렇다면 살아있는 고양이와 죽어있는 고양이가 이것 때문에 결정되니까 네. 중첩돼 있고 역시나. 반죽은 상태 아닙니다. 초죽음 상태 아닙니다. 네. 가사 상태도 아니고요. 네. 완벽하게 100% 살아있는 고양이와 죽어있는 고양이가 중첩된 형태로 있는 건데 그걸 까서 네. 상자를 열어서 확인한다고 하는 그 관측의 순간 그 순간에 결정된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라는 사고 실험이 바로 아니 왜 슈레딩거 고양이. 그러니까 왜 그 전에 결정되어 있지 않고 보는 순간에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그런데 난 아인슈타인 편할래. 그렇습니까? 나 갑자기 들을수록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들을수록 정말 그 화가 나는 게 양자역학이에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요거는 이제 아인슈타인이 슈레딩거와 함께 짝짝꿍해서 야, 너희들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거야라고 공격하기 위해 만든 사고 실험인 거고. 네. 그럼 도대체 중첩됐다라고 하는 거를 주장하는 근거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분들도 고양이를 가지고 그걸 주장한 건 아니었어요. 네. 전자가 이중 슬릿을
통과할 때 일어나는 거동을 보고서 네. 관측이라고 하는 행위를 하기 전까지는 분명히 얘가 거동이 중첩이야. 요거는 우리가 또 과장창에서 그간 많이 다뤘기 많이 때문에 다뤘었던 여러분들도 거죠. 입자날 파동이냐 요거의 양자역학은 따로 또 찾아보시면 더 도움이 될 거고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맞습니다. 생각을 알고 있을 합니다.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머리로 아는 거랑 그래서 받아들이는 건 좀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아인슈타인이 사실 이 해석을 몰랐겠습니까? 알았죠. 알지만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저처럼 그죠? 저처럼. 중첩이 대체 뭐야? 난 모르겠어. 이 말이 되냐? 불가능하다. 그래서 중첩이라고 하면 전자의 파동성 실험은 설명할 수가 있지만 대신에 이런 문제 생겨 저런 문제 생겨 하면서 계속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대로라고 하면 요거 무슨 생기지? 이거 무슨 생기지?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근데 그거마다 다 철통같이 다 방어를 다 보어를 필두로 한 네. 코펜하겐 해석이 다 방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판정승은 누구로 갔느냐? 당시에 보어와 코펜하겐 해석이 젊은 과학자들이 맞았다로 갔고 그렇죠. 당시에 그랬었고 지금은 누구나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해석으로서가 아니라 네네네. 양자적인 중첩 상태는 이제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너무 많아요. 실험 그렇죠. 증거가. 실험도 많이 했고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전자공학 자체가 다 양자역학적인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하든 못하든 네. 그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관측이라고 하는 걸 하는 순간 중첩 상태가 깨지면서 그때 결정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뭐 다중우주론도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은 다중우주론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그 우리가 중첩돼 있는 상태에서 상자를 까보니 고양이가 알고 보니 살아있어. 알고 보니가 아니죠. 이거는 네. 그 순간 결정돼서 살아있는 걸로 결정이 됐다. 내가 보는 순간. 네. 관측하는 순간. 관측 전까지는 중첩된 상태. 그죠. 모르는 게 아닙니다. 거의 중첩된 겁니다. 투명 수준이야. 거의 이제 중첩이 돼 있다가 맞아요. 내가 여는 순간 살아있는 것으로 결정이 됐다. 네. 그러면은 딱 결정이 된 그 순간에 뭔가 말하자면은 쉽게 말하면 가지치기라고 해야 될까요? 고양이가 살아있는 우주가 지금 이렇게 탄생이 됐다. 그 길로 우리가 인도가 됐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내가 상자를 열어서 고양이가 있는지 확인을 했어요. 네. 슈레딩거 고양이는 일종의 사고 실험이지만 그렇죠. 그걸 해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관측의 정의가 뭐냐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사고 실험이 맞다고 한다면 까는 순간에 이 운명이 결정돼요.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1분 뒤에 까볼 겁니다. 한 10분 정도 지나면 얘가 살 확률과 죽을 확률이 반반이었어요. 네. 이제 9분 지났어요. 네. 10분 지나서 깠습니다. 네. 살거나 죽거나 결정됐어요. 네. 그럼 1분 전, 까기 1분 전, 9분 때에는 어땠을까요? 결정이 달랐을까? 고양이는 살았던 걸까요? 죽은 걸까요? 중첩된 거라며. 그렇죠, 그렇죠. 정말 답답한 사람이네 정말. 똑같은 얘기도 하죠. 우리가 여는 순간 얘가 결정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걸 좀 더 확장을 해보면요. 네. 우리의 과거는 어떤 형태였는지가 결정되는 거는 이거에 대한 관측을 하기 시작했을 때다라는 거고요. 순수하게. 다르게 말하자면 중첩을 확장할게요. 빅뱅이 시작됐습니다. 네. 원래 코펜하겐 해석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50% 확률로 얘가 분열하거나 안 하거나라고 한다면 관측의 순간에 두 개로 분열하는 겁니다. 분열한 원자, 네. 분열하지 않은 원자로 두 개로 우주가 그 순간마다 분열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다 세 개, 여러 가지가 된다는 거죠. 네. 빅뱅의 순간에 만들어질 수 있는 우주가 너무너무 많으니까 실제로 여러 개가 있고 네. 여러 개가 있는데 서로 관측과 정보 교환이 불가능할 뿐이지 그렇죠. 무지하게 많고 그중에 하필이면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다중우주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게 아니고 초창기부터 시작해서 빅뱅의 순간부터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그 수많은 순간이 실제로 왜 결정됐다고 보냐라는 거예요. 견해 자체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우주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계속 관측을 누군가 하면서 그렇죠. 계속 분열들이 일어났으니까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네. 그게 아니고 그때는 관측이 안 일어났다. 관측자가 없잖아. 없잖아. 그러니까 그 순간 이 전체를 봤을 때는 여러 가지의 확률이 섞여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중첩이야? 맞아요. 진짜. 우주의 형태가 여러 개로 진짜 분열한 아주. 형태로 다중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중첩된 우주로 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관측을 좀 이따 생각할게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 우주가 생겨날 확률이 적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라고 얘기하자면 결론을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당연하게도 확률로 따지자면 인류가 없는 우주가 훨씬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근데 관측은 누가 합니까? 아주 낮은 확률이지만 인류가 만들어져야지만 그 인류가 관측을 할 수 있잖아요. 최소한 생명체. 생명체가 지적인 생명체가 그렇죠. 자기 인식을 할 수 있는 생명체가 그제서야 관측할 수 있잖아요. 그럼 관측의 순간에 이 모든 확률 함수가 붕괴하면서 하나로 그 순간에 결정이 되거든요. 내가 10분 뒤에 확인해 봤더니 그 순간에 죽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그 전에 5분 전에 7분 전에 살았는지 죽었는지 말하는 건 의미는 없지만 그렇죠. 그 순간에 죽었을 가능성은 없잖아요.
중첩돼 있잖아요. 중첩됐지만 내가 까봤더니 살았잖아요. 살았어요. 내가 살리고 싶어요. 까봤더니 살았어요. 그러면 5분 전까지는 반 죽었고 그렇지. 반 살았다가 지금 갑자기 하나로 중첩됐느냐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사실 쭉 살아있던 거죠. 그렇지. 왜냐면 이미 내가 연순간에 살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예. 그거를 확장하면 뭐가 되냐면 관측의 순간에 우주에 중첩된 모든 가능성을 가진, 하지만 인류가 살아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던 그 우주가 분열하면서 순식간에 관측자가 있는 우주로 그 순간에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럼 과거가 결정이 된 거예요. 그 순간에 결정된 거예요. 여러분 너무 화 안 나요? 난 지금 너무나도 이해가 안 가는 이 논리. 하지만 말을 들어보면은 또 말은 돼. 말은 돼. 그러니까 그리고 또 스티븐 씨가 그랬대잖아. 이 천재가 그렇게 했대잖아. 이거 다중우주로 나뉘고 이거 가지치기가 맞대잖아. 맞아. 그러니까 갑자기 그래 그게 맞나 보다 하면서 너무 화가 나. 이거를 이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에게. 아니에요. 사실 레제님은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수용하지 못하는 거지. 예. 말 자체는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하나 흥미로운 걸 말씀드리자면 이 양자우주론의 초석이 된 건 에버렛의 사고 실험이라고 합니다. 네. 자,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관측이 뭐냐가 여기서 중요해요. 누군가는 전자들의 충돌, 상호작용 하나하나가 전부 다 관측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네. 누군가는 지적 생명체가 인식이라고 하는 걸 해야지만 관측이다는 견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런데 아까 슈레딩거의 고양이 박스를 좀 생각해 볼게요. 네. 그럼 박스 안에 분명히 원자가 있었죠. 그렇죠. 그 원자가 분열됐을 수도 있고 안 분열됐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게 디텍터는 디텍터가 있어요. 네. 그럼 누군가는 그 디텍터 자체가 감지하는 것 자체가 상호작용이니까 그거 자체가 일종의 관측이다. 관측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걔가 직접 생명체가 아니어도 그냥 뭐 기계든 간 뭐든 간에 어쨌든 상호작용이라는 걸 한다면 그것도 관측으로 봐야 된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거 어떻게 알아? 그 순간에 결정되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린 몰라요. 그러면 박스 안에 있는 수많은 것들은 이미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무엇이? 관측이라고 하는 행위를 어떤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 우리의 달라요. 의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관측하려고 어쨌든 그걸 넣은 거잖아. 네. 그러니까 그게 다 포함이 된 것이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자, 이 사고 실험을 하는데 여기다 이제 슈레딩거 고양이를 놔둔 박스가 있고요. 네. 그 안에 이제 레제님이 실험을 할 겁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는 문을 닫고 나가서 CCTV도 없어요. 그럼 일단 레제님 관점에서 보면 요 안에선 중첩돼 있죠. 그렇죠.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는 게 아니고 섞여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를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네. 그리고 이 방 바깥에서 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네. 되는 거냐면 레제님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열어봤는지 안 열어봤는지 실험 결과를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를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몰라. 그럼 레제님까지도 슈레딩거의 고양이 박스 안에 있는 거랑 동일하게 저도 중첩돼 있는 거야. 레제의 방 안에 그걸 아는 레제와 모르는 레제가 중첩돼 있는 겁니다. 왜냐면 저는 제가 관측하고 있잖아요. 걔의 일부잖아요. 그 바깥에서 볼 땐 그렇다는 거예요. 바깥에서 볼 때는. 그 레제님이 알고 있는 그 생각까지도 네. 디텍터가 디텍트 했느냐의 그 결과까지도 바깥에서 보면 우리가 관측하지 않는 순간 이 안엔 결정이 안 된 겁니다. 이렇게 보는 거를 이게 아니다라고 반증이 불가능해요. 정말 모르겠다. 아유,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돼요. 정말 시스템 같다, 개 같다. 예. 제가 지금 들렸나요? 네. 혼잣말이? 정말 흥미진진하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정말 우스갯소리로 이게 막 모르겠다 하지만 사실은 이게 들을수록 정말 흥미진진하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에버렛이 말한 사고 실험이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제가 방 안의 방. 방 안의 방 같이 생각하는 건데 한 문장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걸 한번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한번 해봅시다. 약간 이제부터는 철학적인 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영재학하면 원래 그렇잖아요. 네. 자, 입자들이 원래 얽혀 있는 상태인 거죠. 중첩된 상태로. 네. 그러다가 관측 장비와 관측 대상, 디텍터와 말하자면 그 두 개가 얽히고 관측자의 정신 상태와 관측 대상의 양자 상태도 얽히고 나도 내 그치? 정신 상태랑 나도 이 양자적인 현상의 결과를 인식했느냐 안 했느냐가 이 안에 얽혀 있고 이것도 중첩돼 있고. 그렇게 되면 이 얽힘은 원래는 관측을 하면 파동 함수가 붕괴되면 그 순간에 하나로 결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걸 까보기 전까지 바깥에서 바라볼 때는 아직까지 중첩 상태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이제 빅뱅으로 가볼게요. 빅뱅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변수들이 상수들이 그 순간에 결정되는 게 아니고 그 상수가 인간 친화적인 상수와 인간은커녕 별이 만들어질 수도 없는 상수의 확률이 훨씬 높은 거지만 그게 다 중첩된 형태로
쭉 우주가 한 줄기로 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 줄기 그렇죠. 아니에요. 한 네. 줄기예요. 네. 결정됐으니까 그때마다. 그런데 이제 기존의 물리학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네. 그 순간순간에 아니 당연히 입자들이 서로 충돌할 거잖아. 입자들이 그러다 우주에 맑게 갬이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모든 현상들이 다 관측이니까 그때 결정이 된 거야. 그 순간순간 결정이 돼서 하필이면 인간이 만들어진 이런 요상한 낮은 확률이 일어난 것 자체가 신기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스티븐 호킹에 의하면 그때 결정된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다 얽혀 있고 물론 이 중에서 하필이면 인간이 만들어질 확률, 네. 사고를 할 수 있는 생명체가 만들어질 확률은 거의 없었지만 한 덩어리로 오는 겁니다. 얽혀 있다고요, 다? 얽혀 있는 상태. 결정된 게 아니라고요? 네. 왜 나 지금 하나도 이해를 못한 거야, 내가? 나 지금까지 나 어느 정도 이해한 것 같다. 다 결정됐다. 그때 결정됐다라는 거거나 오케이 이렇게 갔는데 지금 마지막에 갑자기 내가 하나도 이해를 못했나? 아니요, 이해한 거 맞아요. 그러니까 다중우주를 이해했으면 똑같아요. 근데 네. 다중우주는 정말 이것도 실제 저것도 실제 모든 것이 다 실제하고 서로 상호작용하지 못한 형태라고 하는 거라면 지금은 그게 다 하나로 되어 있고 네. 확률적으로 이럴 확률인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관측의 행위는 언제 일어나게 되느냐? 인간이 이렇게 우주의 시초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그게 언제인지는 아무도 말 못하죠 사실. 어떤 순간에 분명히 파동함수의 붕괴는 일어났을 거다. 그럼 그 붕괴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 아까 열어봤을 때 고양이가 살아있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럼 그 5분 전에 살아있었던 역사가 과거가 이 순간에 이어진 결정되는 거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낮은 확률이지만 인간이 만들어질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만들어진 인간이 과거가 어땠을까라고 상상하고 바라보는 순간 과거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당위가 획득이 돼요. 왜 낮은 확률인데 일어날 수밖에 없어? 맞아. 관측을 그 사람이 했으니까. 그럼 아주 높은 확률이라고 얘기하더라도 관측자가 없을 거라면 실현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당위를 획득했고 모든 의문은 풀렸다. 범인은 우리다. 이게 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근데 말이 되고 이해가 되거든요.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받아들이기 힘들 뿐이지. 근데 정말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흥미진진하고. 저희가 이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림을 하나 띄워드릴게요. 네. 이제 양자 우주론의 전체 구조를 이제 트립티크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아니야. 이런 거 띄우지 마. 아니 사실 되게 별건 없습니다. 내용을 보면 더 뭐가 어렵잖아요. 기원, 경계 조건이 뭐냐면 너무나 낮은 확률로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이런 변수들이, 이 상수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 조건이 어떻게 이렇게 미세 조정됐을까가 우리의 의문이었어요. 그리고 역학적으로 어떻게 진화되어 왔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법칙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두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관찰자,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이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야 파동함수가 붕괴하고 그 순간에 하나로 결정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진화라고 하는 것과 어떻게 보면 우주의 진화로서 물리학과 진화론을 하나로 합쳐놓은 스티븐 호킹이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게 바로 이런 요소인 거죠. 유명한 우리 스티븐 호킹이 아까 말씀하신 그 에버렛의 사고 실험을 근간으로 이제 다져나갔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려면 요거 한 문장을 또 이해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보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양자역학의 코펜하겐에서의 수장이 네. 됐었던 그 보어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관측을 하는 순간에 하나의 결과만 살아남고 모두 나머지가 사라져서 붕괴해서 하나로 결정된다고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에버렛에 의하면 이거는 에버렛은 그 사고 실험으로 양자우주론의 초석이라고 합니다. 네. 에버렛은 그 하나의 길에서 우주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되고 그렇게 보이는 거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똑같은 말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아니야. 다른 길을 다르죠. 볼 수가 없으니까 그 순간에 그렇게 없어진 것처럼 보인다. 내가 온 길이 알고 보니 뒤를 돌아보니 이런 거에 뒤를 돌아보는 순간에야 내가 어떤 길로 왔는지를 보게 되잖아요. 그거 참 멋있는 비유네요. 그거는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제가 한 말인데. 나쁘지 않았어. 뒤를 돌아봐야 네. 내가 걸어온 길을 보인다. 그렇죠. 네가 그렇게 본 거잖아. 한마디로. 맞습니다. 나는 그렇게 봤어.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아온 네. 걸어온 길을 바라보는 양자적 시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수련회 같은 거 가면 눈을 가리고 앞으로 쭉 걸어가 보기 이런 뭐 게임 같은 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아. 너무 재밌잖아요. 그때 애들 다 난리 나잖아요. 막. 이런 한 중간 정도에 네. 이제 눈을 가린 상태에서 자문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길을 걸어왔을까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확률이 다 있죠. 그렇죠. 진짜 일직선이었을 수도 있고 좌로 회전했을 수도 있고 우로 회전했을 수도 있잖아요. 이때는 내가 관측하기 전까지는 나의 길은 진짜로 그 모든 확률들이 합쳐진 거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눈을 가린 걸 풀고 네. 뒤를 보는 순간 그때서야 우리의 과거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렇죠. 인류 입장에서 보면 인류의 과거, 그러니까 우주의 과거가 왜 이런 형태가 되었는가 결정되는 거는 인류가 질문하기 시작했을 때다.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결정이 되었다. 맞습니다. 그래서 파동함수를 네.
단순한 하나의 원자가 네. 분열했을까 분열하지 않았을까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개 전체, 시스템 전체를 바라보는 것을 범용 파동 함수라고 보거든요. 예. 그렇게 보게 됐을 때 사실 생각보다 명쾌하게 해석이 되죠. 근데 이걸 받아들일 거냐 받아들이지 않을 거냐 하는 거는요. 사실 이것도 어떤 증거들이 있느냐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중우주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해석 중에 하나일 수가 있다. 하지만 스티븐 호킹에 의하면 이것이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들이 생기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겁니다. 우리가 실험을 하고 관측을 해야 원래 일어날 가능성이 있었던 사건들을 붕괴하면서 일어난 사건으로 결정하는 게 그 순간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 순간의 형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과거까지 싹 바꿔야 되는 거죠. 이건 우리가 이해를 했죠. 네. 그죠? 과거까지 싹 바꿔주는 것이 그것이 관측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양자 우주의 역사를 봤을 때는 사실 이것이 하나하나 결정되면서 지금까지 왔다면 너무나 낮은 확률들의 합이지만 그렇죠. 우리가 결국에는 관측하는 순간 결정됐다고 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면서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초월적 존재, 신적 존재를 개입하지 않고도 네. 인류가 중심에 있을 수 있는 우주론이에요. 그렇죠. 인류 덕분에 우주가 이 모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누가 도와줬다가 아니고 인류의 관측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거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스티븐 호킹 박사의 주장은 어디까지나 인류를 주인공으로 바라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옛날에 이제 신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다가 이제 네. 중세시대 지나고 인간을 위주로 바라보기 위한 시각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쭉 이어져서 맞습니다.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쵸. 갑자기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인간이,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우주에 관련된 것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보통은 이 우주는 너무나도 거대하고 광활해서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너무나도 미약하고 맞아. 먼지 같지도 않은 정말 작은 존재, 우리는 점이나 다름없어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한껏 작게 축소시켜서 생각하고 그래 나 따위 뭐 죽어봤자 아무도 모르겠지 맞아. 이렇게 우리가 상념에 빠지기 일수인데 네. 오히려 지금 오늘 말씀하신 독실님이 설명해 주신 스티븐 호킹의 양자우주론은 인간이 내가 그렇게 바라봤기 때문에 지금의 우주가 있는 것이야. 우리가 바라봐서 우주를 결정했어. 우리가 결정한 우주야. 지금의 이 모습 우리가 만든 거야 라는 어떤 관점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인간뽕? 아니 인류의 인뽕. 그렇죠. 인뽕이 차오르면서 그래 맞아. 이게 근본적으로 다른 종류의 인뽕인 것 같은 게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었다고 과거에 이야기했을 때는요. 그렇게 위치시켜준 존재가 있었다 했어요. 피동적인 존재였던 네. 거죠. 근데 지금은 우주론의 중심에 인류가 있다. 그러므로 인류가 오히려 통제권을 쥐게 됐다라고 스티븐 호킹 박사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디까지나 아주 극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쵸, 인본주의가 그쵸. 이제 네. 철학적인 인본주의가 좀 다릅니다만 인간이 바라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우주에 있게 됐다라고 함으로써 오히려 정말로 인류의 통제권을 네. 좀 다시 찾는 해석 중에 하나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 어때요? 양자우주론은 어떤 거냐?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수많은 일들 중에서 이미 일어난 일로 변화시키는 행위가 인간에 의해서 일어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주가 이런 실체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인간은 당연히 신도 아니고 초월적 존재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력한 존재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냥 관찰자예요. 하지만 그 관찰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 를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그렇죠. 생각하면서 누군가 이제 왜 이렇게 생명 친화적이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은하수가 생성되고 행성이 만들어지고 행성이 있고 물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거기에 생명체가 출현한다고 하는 걸 이제 생명 친화적이다라고 네. 이야기한다면 왜 이렇게 정교하게 설계된 것처럼 보이냐라고 했었을 때 공존하는 거다. 서로 엮여 있었다. 인간도 진화하는 과정에서 출현하게 된 것처럼.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진화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했잖아요. 과거를 설명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진화 과정에서 나타난 인간이 우주의 과거를 설명할 수 있게 착 변하는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물리학과 네. 과거지향적인 진화가 진화론이? 만난 것이 스티븐 호킹이 시간의 기원에서 네. 얘기하고 싶었다고 주장하는 헤르토우가 이런 연구들을 했습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스티븐 호킹 박사는 이제 세상에 없기 때문에 네네. 이 책을 읽고 극대노를 할지 아니면 잘 썼다라고 모르는 할지는 알 수 일이지만 없다. 20년을 같이 연구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네네. 토마스입니다. 네. 예, 토마스가 쓴 요 시간의 기원이란 책 여러분도 지금 오늘 얘기를 듣고서 이거 꽤나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흥미진진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 건데 사실은 이거 저희가 또 얘기하고자 하면 끝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사실 줄여서 한 겁니다. 예. 여기서 챕터 하나하나를 우리가 2시간씩 다룰 수가 있기는 해요. 네. 또 전문가를 불러서 나중에 검증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겠지만 확실한 그렇죠. 건 이제 과장창 우리 구독자분들 정도 되면 네. 이미 뻔한 얘기는 많이 들으셨어요. 많이 알아요. 그렇다면 한번 그걸 정리하면서
정말로 어떤 주장의 근거가 뭐였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잘 정리가 돼 있거든요. 네.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철학적인 주제로 가는 걸 너무 막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여러분- 원래 이 모든 그 세상에 과학, 뭐 수학, 뭐 예술, 철학으로 귀결됩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 모두가 철학자인 거죠. 예. 네. 오늘 내용 생각보다 굉장히 흥미롭다. 맞습니다. 어렵지 않다. 이렇게 느끼신 분들 토마스 헤르토의 시간의 기원 한번 읽어보시면 깊은 지식을 탐구하는데 그리고 또 철학적인 어떤 사유를 하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그 지하철에 네. 이렇게 들고 있으면 또 꽤 뽀대가 예쁩니다. 난다. 책 자체도요. 사실 이렇게 쫙 가리면요. 한국어판이지만 아니 되게 누가 원서 이렇게 같아요. 들고 있어? 잠깐만. 책을 보통 원래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들고 있지 않나? 이렇게 들고 있어야죠. 일단 예쁘고 시간의 기원 써 있는 것보다 오리지널 오브 타임이라고 응. 써 있으니까 조금 원서 더. 같아. 괜히 여길 가려 한국 부분을. 레전이 만약에 소개팅을 했는데 네. 남자분이 늦어가지고 헐레벌떡 오면 되게 뛰고 이거 늦은 주제 이걸 들고 이거 와? 들고 와갖고 진짜 허영심이 대단하네. 이거 읽느라고 정신을 잃어버려가지고 버스 내리는데 잘못 내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점수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한참 떨어지죠. 마이너스 1000점. 자,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모두가 과학으로 장난치는 그날까지 모두에게 과학이 필요한 시간 과장창 화이팅! 화이팅!